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현재는 혼자 살고 있어요.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남편과 살았지만 지금은 따로 살고 있습니다. 이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직은 이혼은 아니기는 해요. 뭐 사실상 이혼을 한 거기는 합니다. 마지막 서류에 마지막 작업만 남겨놓은 상태니까 말이죠. 이혼한 상태인 거죠. 저에게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누구나 결혼할 때는 영혼을 꿈꾸면서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면서 언젠가는 헤어질지도 모른다고, 이혼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결혼을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말이죠.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을 꿈꾸면서 결혼했어요. 저는 더더욱 그런 마음에 확신이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너무 사랑하기도 했지만 남편도 저에게 너무 잘했었거든요. 그렇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상태에서 한 결혼인데 더더욱 그런 생각은 할 수 없었죠. 지나고 보니 감정이라는 것은 한때일 뿐이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언제나 변하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요. 오늘 사연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앞서 제 이야기를 더 잘 듣기 위해서는 제 가정 환경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가정사가 남들과 비교하면 조금 특이하기는 하거든요. 일반적인 거랑은 전혀 거리가 먼 가정사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나중에 1살, 2살 먹어가면서 아버지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엄마한테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나는 왜 아빠가 없어? 하고 말이죠. 그 질문을 받던 엄마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많이 슬퍼 보이셨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도 엄마의 표정이 슬퍼 보였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아버지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할머니에 의해 들은 말이 있기는 했어요. 아마 엄마의 표정보다도 외할머니의 그 말에 더 이상 아버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은 거기는 할 겁니다. 네 아버지라는 작자는 아주 못돼먹고 돼먹지 못한 인간이야. 그러니까 너는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해라. 자기 새끼를 가진 여자를 버리고 가는 남자는 사람 새끼도 아니니까. 알겠니?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엄마.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가 아버지를 더 이상 그리워하면 안 되는 가장 명백한 이유기는 했습니다. 자기 자식을 가진 여자를 버리고 간 남자라면 그리워할 가치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외할머니에게 그 말을 들은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제가 제 입으로 먼저 아버지의 이야기를 꺼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엄마는 저를 힘들게 키우셨어요. 본인 딴에는 정말 노력해서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여건이라는 게 좋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하고 그걸 느끼지 못하게 하려고 한들 정말로 부족함 없이 자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부족한 게 있는데 어떻게 그걸 못 느끼고 자라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대학 안 갈 거야. 안 돼. 요즘 같은 세상에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 너 밖에 나가면 무시당해. 엄마는 네가 어디 가서 무시받는 꼴 못 봐. 엄마는 엄청나게 반대하셨어요.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당시 제 생각은 너무나 확고했습니다. 저는 공부를 잘하는 편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형편의 대학을 간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 주제에 그건 사치라고 말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제가 이겼습니다. 대학을 가지 않기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날, 엄마가 눈물이 고인 얼굴로 저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것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그 약속 꼭 지켜야 한다. 대학에 가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는 말. 그거 나한테 보여주겠다는 말. 알겠지? 꼭 약속 지킬게. 엄마는 제가 자신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까봐 그게 세상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그 팔자를 저에게 대물림해주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던 게 너는 좋은 남자 만나서 안정적인 가정에서 평범하게 살아라 라는 것이었고 말입니다. 저도 큰 욕심은 없었습니다. 그냥 배곰지 않고 남들에게 손벌리지 않고 없더라도 많이 없지 않은 뭐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그저 꿈이었어요. 단 한 번도 일확천금을 바랬거나 그랬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 흔한 복권 한 번 사본 적이 없는 삶이었으니까요. 그저 엄마와 제가 평범하고 소소한 행복들을 느끼면서 살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 정도도 아주 큰 욕심이었을까요? 그것마저 하늘은 들어주지 않으시려는 듯 저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바로 엄마가 엄청나게 아프셨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열이 너무 오르고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119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가서 온갖 검사를 받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병원을 바삐 오가던 의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엄마의 병이 가벼운 게 절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처럼 살다 보면 가장 빨리 느는 게 바로 눈치거든요. 그리고 그 슬픈 예감은 어김없이 들어맞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백혈병이에요. 네? 백혈병이요? 백혈병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흔한 병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병은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나오는 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현실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는 아파하는 엄마를 보면서 이게 현실이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였지만요. 너무 서러웠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그리고 우리 엄마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말입니다. 몇 날 며칠을 울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서러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그 병은 병원비가 많이 드는 병이었거든요.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저희 집 사정은 좋지 않았고요. 밤낮으로 일을 해가며 엄마의 병원비를 벌었습니다. 몸이 힘들 법도 한데 당시에는 정말 힘들 줄 모르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엄마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현실 도피를 건지는 몰라도요. 하지만 제가 그런 식으로 버는 돈은 병원비로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엄마의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닥치자 정말로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외할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 하나를 내미셨어요. 여기 전화해봐라. 이게 누구 번호인데요? 제가 쪽지를 받아들고서 묻자 외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애비 연락처다. 하고 말이죠.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날까지 아버지와는 연락이 아예 끊고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외할머니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셨어요. 언젠가 자기가 도울 일이 생기면 연락 달라고 주고 간 번호다. 나도 그 자식이 너무 괘씸해서 이 번호를 다시 꺼낼 생각을 여태 하지 않고 그냥 죽고 산다고 생각하고 산 건데 내 딸을 이렇게 죽게 둘 수는 없잖니. 거기 전화해서 좀 도와달라고 해. 그러면 도와는 줄 게다. 그놈한테 그 정도는 돈도 아닐 테니. 외할머니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놀라움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와 연락할 방법을 알고 계셨다는 것도 놀라운데 제 친아버지라는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도 그러면서 단 한 번도 저희를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것도 그 모든 것이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바로 아버지에게 전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화가 났거든요. 외할머니의 말대로 그 정도의 돈은 돈도 아닐 거라는 사람이 어떻게 단 한 번도 저와 엄마를 들여다보지 않은 건지, 그리고 그런 사람이면서 왜 엄마와 나를 이렇게 버린 건지,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그리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너무 화가 났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다시 열이 났고 다시 병원에 가야 했으니까요. 돈 걱정에 한사코 병원에 가지 않겠다 하는 엄마를 보고서는 생각했습니다. 내 자존심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지금은 엄마를 살려야 할 때라고요. 엄마만 생각하자고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연락했어요. 사실 저는 전화로만 다 이야기하고 돈만 받으려고 했거든요. 얼굴을 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자고 하시더군요. 세월이 이만큼이나 흘렀다는 걸 수아 네가 잘한 걸 보니 알겠구나. 저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그저 바닥만 바라봤던 것 같아요. 엄마가 아프다니 그게 무슨 이야기니? 백혈병이래요. 그런데 집에 돈이 없어서 병원에 제때 가지 못해요. 엄마 병원비만 조금 빌려주세요. 언젠가 열심히 일해서 다 갚을게요. 그런 저의 대답에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이 안 좋니? 하고 말이죠. 그 말투와 얼굴에 걱정이 묻어 있어서 제가 그 와중에도 놀랐던 것 같습니다. 뭐 당시에는 티를 내지 않았지만요. 네, 그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돈을 빌려주는 거야 어렵지 않다. 계좌번호 불러보거라.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제 계좌로 1억이나 되는 큰 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도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지금까지 기억이 나네요. 우선 급한 대로 그거부터 쓰고 모자라면 바로 이야기하거라. 앉은 자리에서 바로 1억이나 되는 돈을 송금해 줄 수 있는 것도 놀랐고 그 1억이라는 돈을 우선 급한 대로 쓰고 라고 말하는 것에 2번 놀랐던 것 같아요.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외할머니가 말한 것처럼 그 정도는 돈도 아닌 거라고 했던 그 말 말이죠. 정말이었어요.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저를 잡았어요. 묻고 싶은 게 많아 보였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당장이라도 일어서고 싶었지만 그때는 제가 1억이나 받은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쉽사리 그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 대학은 다니고 있는 거니? 아니요, 대학은 안 갔어요. 왜? 대학을 다닐 만큼 집안 형편이 여유롭지도 않고 엄마를 고생시킨 만큼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일찍 돈 버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제 대답을 들은 아버지가 인상을 쓰는 게 보였습니다. 화가 나서 쓰는 게 아니라 저와 엄마의 형편이 그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자책의 느낌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나한테 연락하지 그랬니? 도와줬을 텐데. 저도 이번에 할머니한테 연락처 받은 거예요. 그전에는 살아계신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만약에 알았다고 해도 연락 안 드렸을 거예요. 엄마가 안 한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 저도 이런 상황 아니었으면 연락 안 드렸을 겁니다. 제 말에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더군요. 사실 당시에는 그 말을 듣고 싶지는 않았어요. 돈을 받은 죄로 앉아있기는 했지만요. 나도 처음에는 사랑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 돈 없이도 우리 부모님 없이도 살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고. 그니까 아버지가 말해준 사연은 이랬어요. 엄마와 사랑에 빠졌는데 엄마의 환경이나 다른 조건들을 할머니, 할아버지 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마음에 안 들어 하셨고 엄마와 아빠는 도망을 갔다고요. 그런데 현실의 벽에 부딪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고요. 그 뒤에 엄마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제 할머니 되시는 분이 다 책임지고 있으니 너는 신경을 쓰지 말라고 했다고 말이죠. 당시에는 들여다보고 싶었어. 그런데 나도 그때는 어머니가 소개한 사람이랑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다. 그래서 그럴 수 없었어. 지금 돌이켜보면 사실 다 비겁한 변명이고 겁이 났다는 게 맞겠지. 네 엄마랑 너한테는 내가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당당하게 요구해도 돼. 나는 네가 달라는 건 다 해줄 테니까. 빚을 졌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당당하게 뭐든 달라고 해도 된다고 말이죠.
사실 아버지는 아직도 용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죽는 그 순간까지 용서하지는 못할 거예요. 영원히 그런 채로 살겠죠. 선을 그은 채로 말입니다. 당시에는 원망하는 마음이 크기는 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조금 달라졌을 뿐 말입니다. 아무튼 그 이후로 아버지는 주기적으로 저에게 연락해 오셨습니다. 엄마는 괜찮냐? 병원에는 언제 입원하냐? 언제 퇴원하냐? 뭐 그런 질문들을 주로 하시기는 했지만 저에게 다시 공부할 생각은 없냐는 둥, 요즘 하는 일이 뭐냐는 둥 그런 질문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다 제대로 대답할 생각이 없어서 건성으로 대답하기는 했고요. 그래도 그 돈 덕분에 엄마 치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도 몰랐지만 결국에는 아시기는 하셨어요. 그 큰돈이 턱턱 나오는데 모르기도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크게 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아마 제가 어떤 심정으로 그 돈을 받았는지 엄마는 너무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엄마의 병이 한 곱이 넘기던 시점에 저에게 좋은 일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바로 남편을 만난 거였어요. 남편은 병원에서 저를 우연히 봤다고 했어요. 그리고 첫눈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그 병원에 당시에 시아버지가 입원해 계셔서 오고 갈 일이 많았거든요.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건데 거기서 여자한테 반할 정신이 어디 있나 싶었거든요. 제가 정신이 없으니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하지만 남편은 한결같이 저에게 밥이나 한 끼 먹자고 하더군요. 그걸 수락해 준 것도 귀찮아서였습니다. 한번 밥을 함께 먹고 거절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말을 하지 않겠지. 뭐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하면서 대화를 나눠보니 좋은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병원에서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옆에 있어드리는 게 덜 불안하실 것 같아서 병원에 함께 있는 거예요. 시아버지는 큰 병이 아니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는 모습에 더더욱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당시에는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든 상태였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지를 하고 싶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연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너무 좋았습니다.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것도 너무 좋았지만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엄마의 병이 완치되었다는 판정을 받았거든요. 남편이 마치 저에게는 행운의 부적? 뭐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대화도 잘 통하고 만나는 동안 너무 좋았습니다. 당연히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낼 수는 없었어요. 그때는 아버지가 있지만 내 아버지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아버지의 딸로 세상 밖에 나설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혼외자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제 조건이 떳떳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아픈 엄마가 있는 가난한 집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요. 반면 남편의 집안은 객관적으로 괜찮은 집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두 분 다 전문직에 종사하셨고 남편도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어요. 게다가 하나뿐인 남편의 남동생은 남편과 연년생이었는데 의사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제 모든 조건이 딸려 보일 수밖에요. 연애하는 기간이 3년이 넘어가고 4년이 넘어가면서 속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이 남자도 내가 결혼 상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구나 하고 말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연애 기간이 이렇게 길어지는데 청혼을 하지 않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결혼 적령기인 나이였는데 말이죠. 저희 둘 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랑 결혼해줘. 라고 남편이 저에게 청혼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라 벙쪄 있는데 남편이 그간 청혼이 늦어졌던 이유를 설명하더라고요. 사실 집안에 반대가 조금 있었다. 그걸 설득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요. 저에게 그런 상황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서 다 해결이 된 다음에 청혼을 하고 싶었다는 그 말에 저는 이 남자면 정말로 평생을 믿고 의지해도 되겠구나. 그 어떤 역경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이 남자만큼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 부질없는 생각이었지만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했어요. 남편이 허락을 다 받아둔 상태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결혼 과정이 순탄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저를 무척이나 마음에 안 들어 하셨거든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시어머니 입장이라고 해도 저 같은 조건의 며느리는 싫었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던 것도 있습니다. 그 마음이 이해되어서요. 어차피 너희 집에서는 다 못해올 거 아니니? 혼수와 예단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은 굉장히 마음에 안 든다는 투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군요. 저는 그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로 저도 모르게 그냥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아니에요. 말씀해 주시면 다 해올게요. 하고 말이죠. 자존심이었는지 아니면 시어머니에게 조금이라도 이쁨을 받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저도 모르게 나왔고 시어머니는 마치 시험이라도 하듯 그렇다면 다 해야 봐라. 네가 할 수 있니? 하는 얼굴로 저에게 리스트를 보내셨어요. 저는 그 리스트를 보고 기겁했던 기억이 나네요. 정말 엄청나게 비싼 것들이었거든요. 하지만 해갔습니다. 결혼한다고 들었다. 이 돈으로 할 거 있으면 다 하거라. 하며 아버지가 저에게 돈을 주셨거든요. 굉장히 큰 돈을 말입니다. 그래서 다 해갈 수 있었어요. 이쯤 되면 들으시는 분들이 아버지를 싫어하면서 아버지가 주는 돈은 넙죽넙죽 다 받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넙죽넙죽 다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그 돈 안 받아서 얻는 게 뭔데? 자존심 지키는 거? 그럴 바에는 그냥 나한테 지은 죄값 받는다고 생각하고 나는 받을 거야. 받고 용서 안 할 거야. 라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안 받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저 제가 더 힘든 삶을 살 뿐 말이죠. 아무튼 그래서 아버지에게 받은 돈으로 혼수며 예단이며 다 해갔습니다. 남편도 놀랐어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났느냐고 말이죠. 남편에게도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안 했었거든요. 그냥 내가 열심히 모은 돈이야. 그렇게 모은 돈을 이렇게 쓰면 어떡해. 이렇게 쓰려고 모은 돈이니까 괜찮아.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정도로 해간 다음에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묘하게 달라지기도 했었고요. 물론 그게 계속 가지는 않았지만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했습니다. 아버지가 식장에 오셨다고 들었어요. 물론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요. 나중에 엄마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게 된 결혼은 초반에는 행복했습니다. 정말로 딱 초반에만 말이죠. 남편도 잘해줬고 그리고 시어머니도 많이 받아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이제 결혼했으니 되돌릴 수 없이 미우나 고우나 한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건지는 몰라도 딱히 구박하거나 하지는 않으셨어요. 여전히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티는 종종 내시기는 하셨지만 그 정도면 정말 버틸만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오면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남편과 도련님은 1살 터울의 연년생이었고 도련님은 의사였습니다. 결혼할 여자라고 데리고 온 사람도 의사였어요. 집안도 좋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시어머니의 마음에 아주 드는 그런 흠족한 며느리였습니다. 첫 번째 인사로 온 날도 저와는 정말 180도 다른 반응이었어요. 아이고, 이렇게 귀한 며느리를 얻게 되다니 꿈만 같네 그래. 아닙니다. 아니기는 뭐가 아니야. 이렇게 예쁘고 참하고 훌륭한 며느리감이 또 어디 있다고. 나는 내 주변에서도 본 적이 없어. 감사합니다. 우리 집안의 귀인이다 귀인이야. 아이고 복덩어리. 좋아 죽는 시어머니의 그 표정을 보면서 제가 첫 번째 인사를 하러 온 날이 스쳐 지나가지 않을 수 없었어요. 탐탁치 않아 하던 그 표정.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어거지로 허락하는 거라는 티를 팍팍 내던 그 모습 말입니다. 저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인지라 서운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 그리고 이해해보려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동서는 저와는 너무 다른 잘난 사람이었고 그렇게 조건이 다르면 누군들 마음에 들어할 거라고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해도 서럽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며느리가 둘인데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인 것도 쉽지 않은 건데. 그리고 그 이후로 제 결혼 생활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너만 보면 내가 화딱지가 차올라서 숨이 막힌다. 큰 며느리가 그런 조건 좋고 참한 며느리를 들일 수 있었는데, 그리고 그랬어야 했는데, 너는 뭐 하나 할 줄 아는 게 없냐? 네 동서 봐라. 의사인데도 저렇게 다 잘하지 않니? 너는 멍청한 거니? 응? 저를 향한 시어머니의 구박이 시작된 겁니다. 그것도 아주 엄청난 수준으로 말이죠. 듣기만 해도 상처가 되는 말들을 마구마구 내뱉으셨습니다. 원래 공부머리 없는 애들이 살림할 줄 아는 머리도 없는 거니? 형님도 잘하시는데요, 왜? 잘하기는 뭐가 잘해. 너에 비하면 못 봐주는 수준인데.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 말입니다. 뭐 시누이가 아니라 동서였지만 그래도 동서는 그 말이 딱 들어맞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너무 얄미운 사람이었습니다. 형님, 장 좀 봐와주셔요. 리스트가 너무 많나? 외울 수 있으시죠? 전에 어머님이 드시고 싶다고 하신 거요. 그걸 레시피 보고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너무 어려운가? 저 어머니랑 쇼핑하기로 했는데 형님은 안 오시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백화점은 조금 부담스러우실 거 아니에요. 모든 말과 행동에 기본적으로 저에 대한 무시가 깔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다분히 의도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제 표정을 살피면서 늘 비웃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음에도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그걸 이야기하면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린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무시를 당하는 건 말입니다.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어요. 그냥 사실은 내가 물려받은 그리고 앞으로 물려받을 재산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다 이야기할까? 그러면 나에 대한 무시가 없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사실 저는 당시에 아버지에게 건물 하나를 물려받은 상태였거든요. 저에게도 상속을 하고 싶으시다 하셔서 그러시라 했더니 건물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람이랑 애들한테 너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애들은 많이 화를 내기는 했는데 집사람은 그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하더구나. 그러면서 나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래서 너한테도 상속을 할 거라고 했어. 너도 내 자식이니까. 물론 똑같이 상속해 줄 수는 없겠지만 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조금씩 주겠다고 하시더군요. 뭐 그 조금의 수준이 제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기는 해서 놀랐지만요. 아무튼 그 이야기를 할까도 싶었는데 그냥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달라지는 태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겉으로 태도는 달라질지 몰라도 속으로는 여전히 저를 무시할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집안 이야기를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도 정말 싫었고요. 저에게는 상처인 이야기잖아요. 물론 언젠가는 남편에게는 이야기할 작정이기는 했습니다. 뭐 이혼을 결심하기 직전까지도 결국에는 하지 못하게 되기는 했지만요. 지금부터는 제가 이곳에 사연을 쓰게 된 그리고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결혼하고 3년이 지나가자 남편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영원한 건 없다지만 저는 제 남편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변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날도 시어머니에게 구박이라는 구박은 다 듣고 와서 속이 많이 상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푸념하듯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그만 좀 하면 안 돼? 나도 지겨워 죽겠어. 라고요. 순간 남편의 그 반응에 너무 놀라서 굳었어요. 내 입장은 생각 안 해봤어? 맨날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와서 집에 오면 불만 이야기하는 마누라밖에 없는 상황. 내가 얼마나 지칠지 생각 안 해봤냐고. 그러면 나는 누구한테 풀어? 당신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냐고. 당신이 달라지던가. 이제는 혼자 해결 좀 해. 내가 집에 들어오기 싫다고. 지금에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남편 입장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남편의 말대로 하루 종일 일만 하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서도 좋지 않은 소리를 들어야 한다면 싫기는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 입장도 이해가 되시지 않나요? 저는 그러면 누구한테 그 이야기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저도 너무 힘들고 서러운데요. 그날 이후로 남편과 저 사이에도 대화가 확 줄었습니다. 집에서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고 서로를 약간 투명인간 취급했다고 할까요? 적어도 남편은 저를 그런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매 순간 상처를 받았고요.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결혼은 절대 둘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절절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남편과 냉각기를 보내고 있던 차에 그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가 저와 동서 모두를 부른 날이었어요. 그렇게 종종 며느리들을 불러다 놓고 밥을 먹는 것을 좋아하셨거든요. 뭐 그래봐야 저를 갈구는 자리였지만요. 너는 옷꼬라지가 그게 뭐냐? 네? 아무리 집에서 보는 편한 자리라고 해도 어느 정도는 신경을 쓰고 와야지. 네 남편은 너 같은 게 아직도 좋대? 응? 그런 엄청난 말을 아무렇지 않게 쏟아내시더군요. 그날따라 시어머니의 말이 세기도 했고 저도 마음이 많이 힘든 상태라 아마 뒤에 폭발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얘 좀 봐라. 이렇게 꾸미고 다니니 얼마나 예쁘냐, 응? 제가 그날 굉장히 후줄근했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외출복이었습니다. 물론 동서에 비하면 평범하기는 했죠. 동서는 언제나 완전히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걸 또 즐기기도 했고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집안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쁜 것도 아닌데 대체 뭘 보고 네가 그렇게 좋다고 한 건지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시작된 시어머니의 폭언은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네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니? 네 동서 봐라. 예쁘고 집안도 좋고 또 이렇게 다 잘하는데 이런 여자를 좋아하는 게 정상 아니니? 아, 어머니 그만하세요. 내가 뭐 틀린 말했니? 너는 너무 착해서 문제야 문제. 자기들끼리 아주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래도 평소라면 입술 한번 꼭 깨물고 참고 넘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라고 말이죠. 순간적으로 나온 그 말에 시어머니도 동서도 놀란 게 보였어요. 언제나 고개를 푹 숙이고 듣고 있기만 하던 제가 처음으로 반발 아닌 반발을 한 거니까요. 시어머니는 그런 제가 괘씸했던 건지 손까지 떠시더라고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미움을 받아야 하는 거냐고요. 뭘 잘못해? 네가 뭘 잘못했는지 진짜 몰라? 진짜 모르겠어요, 정말로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제가 집안일을 해도 더하고 그리고 제가 온갖 고생은 다 하는데 왜 매번 그렇게 동서만 칭찬하시는 건지. 아니, 저는 칭찬은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수고했다 한마디도 그렇게 힘드시는 거냐고요. 그간의 서름이 물밀듯 터져 나왔던 것 같아요. 매번 힘들게 일하는 것도 저였습니다. 그렇게 일하고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못 들은 것도 저였고요. 너 지금 제정신이니? 네가 얘랑 같다고 생각하니, 어? 시어머니는 정말 기가 막히다는 얼굴로 저를 보고 그렇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아도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까지 천박하게 차별하시는 건 아니라고 그 말을 하려던 찰나였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시더군요. 저에게 말할 시간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너 같은 거랑 얘가 같아? 너같이 못 배워먹은 고졸에 가난한 집 애랑 잘 배우고 잘 자라서 의사인 애랑 같냐고. 같은 집안 며느리라 같다고 생각하나 본데 아니야. 너랑 얘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예전 같으면 겸상도 못했어. 알아?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진 동서의 반응은 정말 현실을 의심하게 하는 말이었어요. 형님, 우세요? 그 말도 충격이었지만 그 말을 하는 동서의 얼굴이 더더욱 충격이었습니다. 마치 사람을 비웃는 듯한 그 얼굴 말입니다.
네가 뭔데 다 맞는 말 아니냐? 근데 울어? 이런 얼굴이었어요. 정말로 저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듯한 그 비웃음이 저를 눈을 돌게 했던 것 같아요. 왜? 나는 울면 안 돼? 제가 그렇게 날카롭게 받아쳤습니다. 너 지금 얘한테 화낸 거니? 왜 엄한 사람한테 화풀이야? 시어머니는 아주 빠르게 동서를 감싸는 말을 하면서 우쭈쭈 해주더군요. 누가 보면 아직도 성인도 안 된 어린애인 줄 알겠어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 큰 어른을요. 아니요,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형님이 그간 섭섭한 게 많으셨나 보네요. 지가 섭섭할 게 있을 게 뭐가 있어? 저희 생각에도 그래도 또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요. 그런데 형님. 동서의 그 말에 제가 동서를 바라봤습니다. 동서는 제 두 눈을 똑바로 보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전히 입에는 비웃음을 띤 채로 말이죠. 형님 주제를 아셔야죠. 라고 말입니다. 순간 머리를 한 대 댕 하고 맞은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속으로 저를 무시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대놓고 말을 하는 건 또 다르잖아요. 그리고 듣는 저도 충격의 크기가 다른 거고 말입니다. 동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더군요. 저는 형님이 그래도 본인의 주제 파악이 잘 되는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보네요. 저랑 형님은 달라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같은 대접받기를 바라지는 마세요. 그러면 제가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다른데 같은 대접받는 건. 저를 완벽하게 무시하는 그 말과 말투 그리고 표정에 저는 그 자리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제는 나는 이 사람들과 더 이상 가족으로 지낼 수 없겠구나. 오늘 이 자리가 가족으로 지내는 마지막 자리겠구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그리고는 내뱉었습니다. 최대한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그 뒤에 할 말은 동서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줄 말이었으니까요. 이혼할게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잠시 굳었어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올 줄은 몰랐던 건지 좀 놀란 것 같아 보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비웃더군요. 뭐 그러면 내가 겁이라도 먹을 줄 알았니? 바라던 바다. 내 아들은 재혼해도 너보다 좋은 조건의 여자 만날 수 있어. 당장 이혼해. 당장. 뭐 저도 그렇게 나올 줄 알고 한 말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동서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충격을 받을 말을 말이죠. 동서는 병원 빼. 응? 동서는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냐는 듯 저를 바라봤어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여기서 왜 병원 이야기가 나오냐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들을 빤히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했어요. 차분하게 말이죠. 동서 병원 빼라고, 당장. 아니 그게 지금 무슨 개소리. 동서 병원 진짜 건물주가 나거든. 그니까 빼. 당장. 그간 동서라 봐주고 있었던 거야. 거기 원래 월세 그것보다 더 받아야 하는 자리인 거 알지? 두 사람은 사고의 정지가 온 듯 멍하게 앉아있다가 동시에 인상을 팍 쓰더군요. 네가 미쳤구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형님, 혹시 무슨 망상장애 같은 거 있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어요. 미치지도 않았고 망상장애도 없어요. 그 건물이 저희 아버지 건데 최근에 제가 상속받았거든요. 아직 서류 정리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는데 진짜 주인은 저예요. 그니까 이런 말 해도 되는 거 맞고요. 두 사람은 놀라서 그저 입만 어버버 하고 있더군요. 아마 동서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을 겁니다. 그 건물을 건물주가 자식에게 상속했다는 것을 말이죠. 아는 사람들만 아는 이야기였을 테니 그 사실을 제가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 이야기에는 신빙성이 생겼을 테고요. 그 상속받는다는 자식이 형님이라고요? 아, 형님 아버지 안 계시잖아요. 안 계신 게 아니라 연을 끊고 산 거지. 근데 재산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안 받을 이유는 없잖아. 그래서 받는 거고. 그니까 당장 그 건물에서 나가. 알겠지? 그리고 그때까지도 얼어서 아무 말도 못하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혼할 테니까 너무 염려 마시고요. 다시는 어머님 안 볼길 바랄게요.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제가 나가자마자 두 사람이 호들갑을 떨며 뭔가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자세히 듣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곧장 집으로 가서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우리 이혼하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나 당신 가족들이랑 얼굴 보면서 못 살겠어. 더 이상 당신한테도 기대 없고. 그니까 이혼해. 조만간 서류 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전화가 다시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저는 그대로 짐을 싸들고서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아주 대충 말했어요.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가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는 하나 그래도 몸이 여전히 좋지는 않은 상황이었으니까요. 엄마도 처음에는 화가 난 듯하다가 잘했다고 저를 토닥여 주셨어요. 저는 엄마의 토닥임을 받으면서 조금 울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남편이 무슨 이야기를 들은 건지 저를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못 믿어서 그간 말 안 했던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런 남편에게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아버지 이야기하기 싫어서 또 다 정리되면 언젠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이렇게 나오게 된 거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네가 못 믿을 남자였던 게 맞는 거였고.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그냥 속 시끄럽게 굴지 말고 정리하자. 나도 더 이상 너희 집 식구들 일로 스트레스 받기 싫어. 그니까 도장 찍어. 제가 그 집에 해준 건 돌려받지 않겠다고, 그러니 빨리 도장만 찍어달라고 했어요. 남편은 일단 알겠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제 마음을 돌릴 수 없을 거라는 걸 빨리 알아차린 듯 했어요. 그런 쪽으로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으니까요. 구질구질하게 매달린 건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와 동서였습니다. 내가 그간 미안했다, 응? 갑자기 제가 돈이 많다고 하니까 미안한 마음이 드세요? 원래 안 미안하셨잖아요. 아니다, 미안하다. 그니까 한 번만 용서해다오. 제가 상손녀가 아니라도 이러셨을까요? 저는 어머니 절대 못 믿어요. 그렇게 만든 건 어머님이시고요. 그니까 그냥 이대로 남이 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동서도 저를 찾아왔어요. 형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저 거기 나가면 큰일 나요. 당장 이사 갈 병원도 없고. 위치나 뭐나 그 가격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더없이 좋은 자리였어요. 동서가 그 누구보다 그걸 잘 알고 있었고요. 순식간에 바뀐 동서의 태도를 보니 저도 비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동서가 저에게 지었던 그 표정과 얼굴을 그대로 동서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속이 조금 시원해지기는 하더군요. 그래도 배웠다는 사람이 이렇게 속이 다 보이게 행동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제 그 말에 그래도 자존심이 상하기는 했던 건지 빤히 저를 바라보더군요. 나같이 못 배워먹고 별 볼 일 없고 무시했던 사람한테 굽신거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냥 지금 깔끔하게 나가고 정리하는 게 맞지. 평생 내 앞에서 고개 숙이면서 동서가 나한테 했던 그 취급을 나한테 받으면서 살 수 있겠어? 그렇게 자존심이 센 사람이? 동서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니까 그냥 그 건물에서 나가. 누군가를 보이는 것만으로 무시하는 대가라고 생각하고. 인생 공부 조금 비싸게 했네 뭐. 그렇게 비웃으며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사실 저를 안 찾아올 줄 알았거든요. 제가 그런 식으로 자존심을 깔아뭉갰으니 말이죠. 그런데 돈의 힘이라는 건 생각보다 훨씬 센 거더라고요. 그 뒤로도 시어머니와 동서는 여러 번 찾아오고 연락해왔습니다.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말이죠. 물론 저는 그런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고요. 남편은 조금 고민하는 것 같더니 결국에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듣기로는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뒷목을 잡으셨다고 했어요. 정말 우습죠? 제발 이혼하라고 쌍수 들고 이혼 소리 환영할 때는 언제고 말입니다. 동서는 결국 그 병원에서 나가야 했어요. 뭐 건물주인 제가 나가라는데 어쩌겠어요. 마침 계약 기간도 다 된 상태였거든요.
지가 지복을 스스로 걷어찬 거죠 뭐. 저에게 잘만 했으면 계속 월세도 올리지 않고 그곳에서 병원을 했을 텐데요. 엄마와 저는 최근에 이사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말이죠. 엄마는 썩 내켜하시지는 않았는데 제가 설득했어요. 어차피 안 받아봐야 과거가 바뀐 것도 엄마가 원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괴로워하는 것도 아니라고. 그니까 돈이라도 받는 게 저희에게 남는 거라고 말이죠. 아마 엄마는 끝까지 받고 싶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 때문에 한 발 물러나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더더욱 엄마에게 잘하려고 합니다. 남편과 마지막 인사를 하기는 했어요. 서류를 받는 날 말이죠. 잘 살라는 말은 못하겠어. 나는 당신이 행복한 걸 바라지는 않는 것 같아. 그래, 솔직해서 좋네. 너는 잘 살아. 뭐, 이미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리고 서류를 받아와서 법원에 제출했어요. 완전히 처리가 되기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 뒤에는 완전히 남남이 되는 거겠죠. 그간 남편과의 모든 추억이 스치듯 기억이 나네요. 뭐 그뿐이지만요. 시어머니는 저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내고 더더욱 속쓰려 하셨다고 건너들었습니다.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저희 아버지가 굉장한 자산가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거든요. 아마 제가 앞으로 받게 될 돈을 생각하면서 땅을 치셨을 걸로 생각해요. 제가 아는 시어머니라면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니까요. 이제 저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후회도 하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아마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남편과 연애하고 결혼할 거예요. 그만큼 많이 사랑했고 그 시절에 대한 억울함은 없습니다. 후회도 없고요. 다만 한 가지 후회가 되는 건 왜 그런 대접,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않았나 하는 점이기는 해요. 사람이 사람을 덜 가지고 못 배웠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막대하는 건 그 사람의 잘못인데 마치 제 잘못이었던 것처럼 주눅들고 작아졌던 그것 딱 하나가 후회되기는 합니다. 다시 돌아가면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그렇게 살고 싶기는 해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나 여러분들 주변에도 분명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못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을 마치 자신보다 아랫사람인 것처럼 대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만약에 저 같은 일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건 본인의 잘못이 아니니 당당하게 할 이야기 하고 사실하는 이야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해드리고 싶네요. 사실 이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오늘 사연을 쓰게 된 거기도 합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것만은 확실하게 아셨으면 좋겠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생각해도 제 삶은 정말 다이나믹했던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재미있게 잘 들으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 주시기를 바라기도 하고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정말로 이야기를 마쳐야 할 것 같네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는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이 못난 사람이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몸속에 암덩어리 같은 존재들을 모두 걷어내고 힘차게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이웃녀입니다. 제 승전보를 혼자 알기에는 너무 아까워 사연을 써보려고 합니다. 비록 글재주는 없지만 같이 공감해 주시고 제 앞날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을 생각하면 이 정도면 저와 잘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저를 보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남편의 부모님은 당시 동네에서 알 사람들은 다 아는 유명한 회사의 사장과 부사장이었습니다. 직접 회사를 세워서 규모가 커지도록 키운 만큼 당연히 많은 돈을 버는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부분으로 따지자면 저희 집도 전혀 꿀릴 것 하나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아주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가 요식업으로 사업을 하셨는데 그게 대박이 터져서 살면서 한 번도 돈으로 궁하게 살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원래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끼리 만난다고 하잖아요. 저희 부부도 그랬습니다. 저희 집이나 남편 집이나 부모님들이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너보다 못한 집이랑 결혼해선 안 된다. 우리보다 잘난 집이랑 결혼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사는 걸 봤을 때 비등비등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앞으로 부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쓸데없는 일로 부딪힐 일이 없다. 라고 하시고는 했습니다. 부모님 말씀은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 나름의 씀씀이가 있는데 만약에 너무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옷 사고 먹을 거 사는 그런 기본적인 부분에서도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걸 예방하라는 차원에서 말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도 이왕 제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굳이 저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할 때도 사람의 됨됨이나 성격적인 부분보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사는지를 먼저 눈여겨보았습니다. 물론 결혼 상대가 아니기에 구체적으로 재산이 얼마며 월급이 어느 정도인지 등등 이런 것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지는 않았으나 데이트를 함에 있어서 저한테 빌붙지 않고 호텔, 레스토랑 같은 곳을 가도 부담 없이 자기 몫은 자기가 낼 수 있는 사람들로만 만나서 연애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만나게 된 것이 지금의 남편이었어요.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26살부터 28살까지 2년간은 연애를 길게 쉬었습니다. 연애를 하고 싶었지만 만날 사람이 없었죠. 소개팅을 받아도 변변찮은 사람들만 나와서 성에 차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만나자니 거기서 또한 마땅한 사람이 없었어서 원치 않게 오랜 기간 솔로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평소 친하지 않았으나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지인으로부터 먼저 소개팅 제의를 받게 되었고 믿져야 본전인데 하루 시간이라도 때울 겸 만나나 보자라는 마음으로 나간 자리에 있던 것이 남편이었습니다. 동호 씨는 무슨 일을 하세요? 부모님이 회사를 운영하고 계셔서 경영 공부를 하며 향후 회사를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진 씨는요? 아, 어머, 그러시구나. 저희 집은 아버지가 요식업 사업을 좀 크게 하시는데 저는 아직 본격적으로 물려받는다기보단 그냥 어깨너머로 배우면서 조금씩 이것저것 공부해보는 중이에요. 대화를 나누기 전부터 입고 온 옷차림 자체가 그 나이 때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깔끔하고 딱 봐도 브랜드 값이 비싼 옷이라는 게 티가 나 내심 집이 잘 살거나 본인이 돈을 잘 버나 보다 싶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견적이 딱 나오더라고요. 저랑 비슷한 수준이라는 게 말이죠. 이미 반쯤 확신 아닌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마지막 쐐기를 받고자 일부러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보니 역시나 제 생각대로 절대 못 사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남편 자체도 아주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깔끔한 인상이었고 웃는 게 괜찮아서 호감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배경까지 괜찮으니 이성적인 마음이 들지 않을 리가 없었죠. 둘이 이해관계가 맞고 마침 나이도 그리 어리지 않다 보니까 결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무척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직접적으로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도 서로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시부모님도 각각 남편과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정확히는 개인보단 집안을 많이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를 볼 때마다 예비 시부모님은 아유, 역시 가정교육을 잘 받고 자랐네. 티가 나네, 티가 나. 어머, 옷도 아주 고급스럽게 입고 왔구나. 백화점에서 산 옷이지. 라며 돈이나 집안 이야기들을 하곤 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결혼합니다. 저희를 아시는 모든 분들의 축복 아래에서 그 누구보다 행복한 결혼 생활의 첫 걸음을 떼고자 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셔서 저희의 시작을 응원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32이 되었을 때 저와 남편은 비로소 결혼을 하여 부부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한 지 약 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신혼집을 어디다가 차려야 할지 고민이 많았지만 마침 시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에 좋은 매물이 나와 있었고 저랑 남편이 각각 회사에서 이직을 했는데 그 위치가 친정집보다는 시부모님 집에서 가까워서 겸사겸사 같은 아파트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 결정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회사가 가까워도 솔직히 시부모님이랑 가까이서 살고 싶은 며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대부분의 시부모님들은 자식 결혼 생활에 있어서 참견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쩐지 같은 아파트에서 생활하게 되면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만의 오붓한 시간은 보내기 힘들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예, 내가 반찬 해왔으니 문 좀 열어봐라. 네? 반찬이요? 아, 그래. 뭐하니? 얼른 열지 않고. 국 식는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저한테 남편 챙기랍시고 요리해라, 빨래해라, 설거지해라 같은 귀찮은 집안일들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결혼하자마자 집안일을 담당해줄 가정부를 고용했고 기본적으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저나 남편이 직접 손을 쓰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처럼 시부모님이 가끔 챙겨주는 반찬이나 받는 게 전부였고, 나머지는 전부 가정부가 직접 장을 봐서 요리를 해주고, 기본적인 살림살이들은 다 해주었습니다. 솔직히 정말 편했습니다. 미진이는 진짜 부러워. 집안일 하나도 안 해도 되잖아. 전부 다 가정부가 해주고. 주변 친구들도 저의 결혼 생활에 무척이나 부러워했어요. 당연히 저는 어깨가 절로 올라갈 정도로 뿌듯했죠. 하지만 이렇게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막을 내렸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갑작스레 부도가 났던 탓이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큰 문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엄마에게서 아버지 사업이 힘들단 이야기를 들었어도 솔직히 그렇게까지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쫄딱 망했단 이야기를 들었을 때야 비로소 아, 우리 집이 정말 망했구나 싶더라고요. 쓸데없이 가정부 같은 거 쓰지 말고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앞으로는 새아가 네가 집안일을 도맡아 해라. 그리고 참 귀신 같게도 그 타이밍에 맞춰서 시부모님은 제게 시집살이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몇 주에 한 번씩 저희 집에 들리는 게 다였는데 저희 집이 망하고 나서부터는 정말 하루가 멀다고 집에 와서는 저한테 왜 아직도 청소를 안 하고 있니? 너 우리 동호가 계란찜 좋아하는 거 알지? 오늘 저녁에 동호 퇴근하기 전에 계란찜이나 만들어놔라. 빨래 상태가 이게 뭐야? 제대로 개야지. 라며 정말 온갖 구박에다 참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평소에는 초인종을 누르고 제가 문을 열어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처음부터 띡띡 비번을 치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당신 어머님한테 비밀번호 알려드렸어? 응. 엄마가 당신 집안이라는 거 좀 봐야 될 것 같다길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랑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어머님한테 비밀번호를 알려드리면 어떻게 해. 아니 생판 남도 아니고 우리 엄마한테 비밀번호 알려주는 건데 왜 그렇게 유난이야?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남편과도 이 문제로 거의 일주일은 넘게 냉전을 겪었습니다. 정말 밤에 눈을 감고 자는 게 두렵더라고요. 내일은 또 무슨 일로 저를 시어머니가 들들 볶을지 몰라서요. 아무리 나쁜 말 안 들으려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도 시어머니는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트집을 잡아 저를 혼내곤 했습니다.
게다가 몇 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단순히 집안일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아들 돈만 축낸다는 식으로 저를 모욕하고는 했습니다. 어휴, 돈도 없는 것이 우리 아들만 아주 고고생이네, 고생. 그러더니 나중에는 마치 선심을 쓴다는 듯이 자기네들 회사에서 격리로 일해서 생활비에나 보태라며 거의 반강제로 취직을 시키더라고요. 애도 없으니 일이라도 하라고요. 차라리 월급이나 제대로 줬으면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당시 시어머니 회사에 취직해서 받은 월급이 50만 원이었습니다. 직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당시 사회 초년생의 평균적인 월급이 못해도 100만 원 중후반대였고요. 어처구니 없는 임금이라는 건 누가 봐도 뻔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한번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이 가관이었어요. 어머님, 혹시 그 월급이 이 금액 맞나요? 왜? 너 뭐 더 받아야겠니? 격리가 그 정도면 됐지. 뭘 또 받으려 하니? 너 취직시켜주는 데 없어. 그나마 우리가 취직시켜준 거야. 고마운 줄도 모르고. 어머님, 저도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처음으로 대든 것 같아요. 어머님의 말이 너무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거리를 하자 난리가 났어요. 어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바락바락 가정교육 못 받은 애처럼 대드대면서 말이죠. 남편도 옆에서 미안해하는 기색을 보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딱히 중재를 해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저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때로는 야근까지 해가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뭐라고 대들고 싶어도 분명히 시부모님은 사업이 부도난 저희 집안 얘기를 할 게 뻔했으니까요. 진짜 한 8년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게다가 제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시부모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한테는 어린 여동생과 남동생이 하나씩 있었는데 시부모님은 언젠가부터 저에게 시누이, 시동생 뒤치다꺼리까지 시켰습니다. 시누이와 시동생은 전형적으로 자기 부모 돈에 취해서 사람을 돈으로만 평가하고 자기보다 못 살면 무조건 아래로 보는 날라리들이라 다름없었습니다. 여기 밥 좀 차려다 줘요. 배고파 죽겠네. 그런 애들이 제가 자기 오빠, 형, 아내라고 해서 제대로 대우나 해줬겠습니까? 게다가 저희 집 사업이 망한 건 시댁 식구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더욱더 그랬죠. 저는 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시어머니한테 집 비밀번호를 전해들었는지 제가 잠시 나갔다 오면 그 사이에 집에 와서는 온 집안을 다 어질러 놓고 있었고 저를 무슨 식모나 가정부처럼 생각하는지 밥 차려다 달라, 책상 지저분하니 청소해 달라 등등 정말 온갖 걸 다 시켰습니다. 한참 어린 남편 형제들한테 그런 취급을 받는 건 시부모님에게 힐난받는 거랑은 다른 굴욕감이 있었습니다. 차마 집에다 이야기하지도 못했습니다. 안 그래도 사업 망한 것 때문에 부모님 둘 다 바쁜데 저까지 걱정거리를 얹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은 듯이 참고 또 참았습니다. 밤마다 눈물이 나서 남편 안 들리게 몰래 운 적도 여러 번이었어요. 힘든 것에 대해 남편과 상의를 안 해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집이 망하고 나니 남편도 은근슬쩍 시부모님이나 시누이, 시동생이 저를 부려먹고 막대하는 게 맞는 것처럼 굴고 똑같이 저를 무시하더군요. 당신 오늘 일찍 들어와? 내가 알아서 들어올 테니 신경 꺼. 왜 이렇게 잔소리야? 무슨 말만 해도 까칠하게 굴고 아예 말도 없이 외박을 하고 다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의심이었지만 정황상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닐까 싶었지만 물증이 없어 끙끙 앓기만 하는 날들이 지났습니다.
그 지옥 같은 삶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라도 빨리 발을 빼고 나오는 게 맞았나 싶긴 하지만 안 그래도 저는 물론이고 저희 집까지 무시하는 사람들한테 굴하면서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유방암입니다. 다행히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일단 수술이 필요해서 최대한 빠르게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속이 썩어온 걸까요? 이상하게 건강이 너무 나빠진 것 같아서 별 생각 없이 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말기는 아니었고 초기에서 조금 진한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필요하다고 입원을 하라더군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벼락을 맞은 것 같았는지. 다른 병도 아니고 암입니다. 저는 제가 당장 죽을 수도 있을 것만 같다는 생각에 의사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서 손 하나 까딱 못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요새 암이야 초기는 병원 치료나 수술로 쉽게 잡을 수 있다고 하지만 어디에나 예외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살아왔을 뿐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너무 원망스러웠고 이런 상황에서 제일 내 편이 되어줘야 할 남편도 믿을 수 없다는 현실이 무척이나 서러웠습니다. 마침 그날 남편이 일찍 집에 들어오는 날이라 남편이 오자마자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몇 기냐 심각하냐 같은 질문을 몇 개 한 남편이 제게 초기가 지난 지 얼마 안 됐고 수술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자마자 아휴 뭐 심각한 것도 아니네 라며 신경도 안 쓰곤 씻으려고 욕실에 가더군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진짜 갑자기 눈물이 펑펑 나서 방으로 달려 들어가서는 문을 잠그고 그냥 다 들리게 엉엉 울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반응 하나 없는 남편 때문에 안 그래도 아픈 몸이 더 아파지는 기분이었죠. 남편이 저 모양인데 시댁 식구들이라고 제 유방암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오히려 시부모님은 제 유방암 소식을 남편에게 전해 들었는지 전화를 해서는 안 그래도 사정 별론데 심각한 상황도 아니면 행운의 암이지 암. 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며 수술을 앞둔 저에게 보험은 제대로 들어놨냐? 보험금 받을 생각해야지. 같은 말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가 수술을 하는 날 딱 한 번 병원에 들리고 그 이후는 요양을 하든 치료를 하든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이쯤 되니 자존심이고 뭐고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남편과 저 사이에 아이가 없었기에 조금 더 확실하게 결단을 내릴 수 있었죠. 기본적인 치료를 모두 끝내고 저는 집에 바로 가지 않고 친정집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사업이 망하고 그동안 시댁 식구들과 남편에게 어떤 일들을 당했는지를 미주알 고주알 늘어놓았습니다. 집안 망했다고 타박하는 시부모님, 자기 형제 아내인 나를 몸종 부리듯 부려먹는 시누이와 시동생, 그런 식구들 따라서 은근히 나를 무시하며 내가 수술까지 할 정도로 아팠는데도 콧배기라도 비추기는커녕 관심조차 제대로 내비치지 않는 남편. 제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그 자리에서 꺼이꺼이 울었고 아버지는 간신히 분노를 삼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이혼하고 싶어요. 이혼할래요. 부모님이 저의 이혼 이야기를 적극 반긴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친정에 들렀다가 바로 집에 가서는 거실에서 팔자 좋게 늘어져 TV를 보고 있는 남편에게 바로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고요. 그리고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남편은 제가 이혼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붙잡는다거나 하다못해 이유를 묻는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혼 이야기를 하길 기다렸다는 것처럼 그래 그럼 서류 써놔 라고 하고는 아무렇지 않게 마저 TV를 보았습니다.
솔직히 차라리 그때만이라도 남편이 저를 같은 인간으로서, 아내로서 대우해줬다면 저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이를 갈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절 제대로 봐주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이혼을 하면서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바로 이 집 식구들을 몽땅 망가뜨려야겠다는 거였죠. 이혼을 하고 저는 다시 꾸준히 치료를 받으며 비로소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 아버지도 사업을 다시 일으켜서 저희는 오히려 처음 남편과 결혼할 때보다도 더 부유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버지는 제가 시댁 식구들한테 당한 고난을 듣고 더욱더 열심히 일하셨을 겁니다. 암에 걸린 것도, 그 집 식구들한테 그런 꼴을 당한 것도 다 이 아비가 못난 탓이다. 아버지는 종종 술을 마시면 저를 붙잡고는 한탄처럼 혹은 넋두리처럼 저런 사과를 하다가 잠들고는 하셨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망한 것도, 제가 암에 걸린 것도, 하다못해 시댁 식구들한테 인간 같지 않은 대우를 받은 것도 그 무엇 하나 아버지 잘못은 없었는데 제가 힘든 것들이 아버지에게 짐으로 자리한 것 같았거든요. 엄마도 애써 티는 안 내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종종 저 모르게 눈물을 흘리시고는 했습니다. 남편과 남편 가족 때문에 온 가족이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결국 재개하고 아버지는 제게 하고 싶은 건 다 하라면서 제게 무조건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아버지 도움으로 목 좋은 상가 건물 1층에 개인 카페를 차려서는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망하기 전에 워낙 커피나 디저트류를 좋아하다 보니 제가 직접 메뉴를 고안하는 것에도 관심이 있었었는데 그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제 카페만의 특색 있는 메뉴를 개발하다 보니 SNS 등으로 입소문이 타서 손님들이 많아져가지고 이후부터는 아버지 도움을 받지 않아도 제 힘으로 남들보다 더 잘 벌어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삶이 안정된 순간, 저는 이혼할 때부터 갈고 있던 복수의 칼날을 들이밀 시간이 왔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해둔 것들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터뜨렸습니다. 시부모님 회사에서 격리로 일할 때 세금이며 뭐며 돈 관련된 건 모두 제가 하다 보니까 혹시나 싶어서 일을 그만둘 때도 당시 그곳에서 일했던 자료들을 전부 개인 재료로 백업한 뒤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은 저에게 일을 시킬 때 최대한 세금을 안 내는 방법으로 머리를 굴려보라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도 탈세를 시켰죠. 그래서 제가 가져온 자료들을 증빙 자료로 하여 세무서에 탈세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탈세를 하고 있을 테니 조사라도 해봐야 한다고요. 물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좀처럼 부려먹던 시누이는 평소 SNS에 자기를 과시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는데 시누이 SNS를 확인해 보니까 무슨 잘 나가는 치과 의사랑 결혼을 한다면서 자기 예비 남편이 어디에서 일하는지도 다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시누이에 대해 알려줄 자료들을 정리해서 프린트해가지고 그 치과로 찾아가서 의사 본인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시누이가 과거에 3년간 머리 노랗게 물들인 양아치랑 동거를 했으며 행실을 바르게 하지 않아 임신을 했다가 낙태를 한 사실도 알려주고 당시 남자친구가 있을 때도 다른 남자들을 만나왔기에 지금 그쪽을 만나면서도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을 확률이 높다. 믿져야 본전이니 알아보기라도 하라면서 시누이에 대한 온갖 이야기를 다 말해주었습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시누이 남편이 될 뻔한 사람은 참 사람이 선량해 보이더군요. 전혀 시누이가 그런 짓을 할 거라곤 생각도 못한 얼굴로 제게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둔 자료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아직 이혼을 하지 않았을 때 시누이는 제가 자기 말에 무조건 휘둘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멍청하게도 자기 치부가 될 만한 사실을 모두 저한테 의논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애를 지워야 하는데 낙태할 만한 병원을 알아봐 달라는 등, 이번에 동거하면서 뭘 하려고 하는데 이런 건 어디서 구해야 하냐는 등, 신우 입장에서는 그냥 본인이 알아보긴 귀찮고 가족들 시키기도 애매하니 자기가 마음대로 쓰기 딱 좋은 저에게 이야기한 것이겠지만, 신우이의 멍청함 덕분에 저는 신우이의 결혼을 완벽하게 망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신우이는 자기 SNS도 싹 지우고 아예 종적을 감춘 모양이었죠. 그 외에도 시어머니가 강남 하우스 도박판에 들락거리며 시아버지 몰래 현금 5억을 날려먹은 것까지 전부 까발렸습니다. 일부러 시아버지의 답장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가 시아버지랑 굳이 더 연락을 할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몇 년간 벼르기만 했던 걸 실제로 행동에 옮기니 정말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알아보니까 시부모님 회사는 세무조사를 받고 있고, 시아버지랑 시어머니는 이혼을 하지 않았지만 사이가 남보다 못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동생은 집에 있는 돈으로 사업을 하려다가 말아먹었다고 하고, 전 남편은 이에 대한 뒷수습을 하느라 바쁜 모양이었습니다. 정말 알터니가 빠진 듯 속이 시원해서 그날 부모님한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셋이서 거하게 저녁을 차려 먹었습니다. 이제 더 밝힐 것도 없지만 남편한테 이 모든 것이 제가 꾸민 사실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마지막으로 문자는 남겼습니다. 당신은 내가 그냥 집망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순종하는 머저리인 줄 알았지? 내가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당신네 집 풍비 박산나고 당신이 그 수습하느라 고생한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행복해서 문자 보내. 당신 앞으로 똑바로 살아. 솔직히 내가 당한 거 생각하면 이 정도로도 모자란 거 알지? 항상 지켜볼 테니까 행실 조심해야 할 거야. 지금 그때로부터 한 3달 정도 지났는데 뭐 남편이든 시댁 식구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할 건 다 끝났으니 굳이 더 뭔가 알아보진 않았어요. 그저 바라건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길 바랄 뿐이죠. 그리고 저는 지금 3살 연하의 회사원과 연애 중입니다. 제가 사장으로 있는 카페에 매일같이 찾아오는 단골 손님이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관심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저도 나쁘지 않아서 우선 가볍게 만나보자고 하고 알콩달콩 잘 지내고 있어요. 이 남자와 결혼을 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가 생겼다 보니까 그래도 그냥 지금은 전 남편과 지냈을 때의 고통을 잊고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만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죽을 때까지 행복하다고 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다들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네요. 세상 만사 모든 일은 다 인과응보니까 다들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나쁜 일은 하지도 마시고 착하게 사시기를 바랄게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이라는 것은 참 알다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제 선택에 책임을 지겠다고 열심히 살아오긴 했지만 굴곡이 자꾸 생기다 보니 힘들더군요. 60대가 된 이 나이가 돼서 주변을 둘러보니 저만 그런 생각을 하며 결혼 생활을 해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래요? 저와 남편이 결혼하게 된 데에는 저희 아들의 역할이 컸는데요. 이른바 이 아이가 먼저 생겨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초반에 저는 그다지 결혼이 하고 싶진 않았고 남편이 썩 마음에 들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 소개로 만나게 된 남편은 첫 만남부터 저에게 반했다더군요. 나중에 결혼하자는 말을 들었을 때 왠지 성급하다 싶었지만
당시 본인의 눈에는 제가 무척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매번 꽃을 사오고 그야말로 열렬하게 저에게 구애를 했던 남편은 이런 말도 서슴지 않았어요. 지영 씨 같은 분을 만나려고 제가 이때껏 기다려왔나 봅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그 말에 제가 넘어가지 않았어야 했는데 되돌릴 수 있다면 돌리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이후의 제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뭔가에 홀린 듯 뭐든지 급격하게 진행해 나가는 남편의 손에 이끌려 어느덧 아이를 먼저 가지게 되었고, 그러다가 결혼도 빠르게 하게 되었어요. 가족들은 다들 여지없이 못마땅한 반응이었어요. 당시 저희 친정 어머니의 말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좀 더 만나보고 결정할 것이지.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저는 결혼하고 싶어요. 이 사람이어야만 해요. 지나보면 저보다 갑절의 세월을 사셨던 친정 어머니의 말은 100번 맞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을 지금 어머니의 나이가 되어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남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게 되는 것은 이유가 있는데요. 멀쩡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 건실해 보였던 그 사람에게 그럭저럭 만족하며 초반에는 좋은 감정과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남편을 다소 못마땅해 하셨던 저희 친정 식구들에게도 무척 살뜰하게 잘해주었고, 동네 사람들도 다들 저보고 신랑감 잘 얻었단 소리를 했었어요. 우리는 85년도에 결혼을 했고, 그렇게 모든 게 다 무난하게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던 저의 바람과 우리 부부의 미래는 전혀 다르게 길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이날 오전의 풍경을 못 잊겠고 아직도 소름이 돋는 게 느껴집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뒤틀리는 날이었으니까요.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을 낳게 되었고 집에서 홀로 아기를 돌보며 잠을 잘 못 자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몹시 피곤하고 지쳐 있었는데 평소 저녁쯤이면 퇴근하는 남편이 대낮에 일찍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당신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오늘 좀 일찍 퇴근했어. 저는 문간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안방에 누운 채로 남편에게 말을 거느라 당연히 혼자 들어온 것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그럼 밥은? 하고 말을 이어가려는 게 그 순간 이상한 소리가 제 귀에 꽂히게 되었어요. 아무리 다시 들어봐도 그 소리는 아기 울음소리였어요. 이때 저도 품 안에 아기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제가 몸을 일으켜서 눈을 희번덕거리며 주변을 살피게 된 것은 제 품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저와 아이가 있는 방이 아닌 그 밖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저는 놀라서 한참을 두리번거리는데 갑자기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오더니 저에게 아주 곤란한 얼굴로 말을 하더군요. 듣는 순간 듣고도 믿을 수가 없어서 차라리 기절하고 싶을 지경이었어요. 여보, 저기 애기를 하나 데려왔어. 내 애기야. 뭐라고?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이라니. 이제 막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산모에게 이게 무슨 소리라는 겁니까? 나는 남편의 아이를 낳아서 품고 있는데 남편의 아기가 또 있다니요. 정말 바보 같게도 제가 아기를 또 낳았는데 잊고 있었던 걸까 하는 말도 안 된 생각이 잠깐 스쳐갈 정도로 머릿속이 엉망이었어요. 그 정도로 남편의 말에 집중이 도무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사이 존재 모를 아기의 울음소리가 현관 쪽에서 더 크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남편은 다급한 얼굴로 뛰어가더니 그 정체를 저에게 안고 달려오더군요. 보자기에 쌓여있는 한 아기가 울다가 저를 땡그라니 쳐다보고 있더군요.
딱 봐도 신생아는 아니었고 기럭지가 더 길어 보였어요. 2살 남짓 되어 보였고요. 여보, 그게 저기 놀랐지. 미안해. 이게 무슨 소리야? 양옆에 애기들이 연달아 놀래서 우는 소리도 내버려둔 채 남편은 윽박질렀어요. 당신 만나기 전에 알던 여자인데 그때 그렇게 오래 만나지 않았는데 아기를 낳았다지 뭐야. 회사에 나타나선 아기를 주고 가버렸어. 받지 않으면 회사에다 알리겠다고. 아, 정말 미안하다. 듣자 하니 예전에 연애했던 여자가 아기를 낳았고 남편 회사에 와서 대신 키우지 않으면 혼외자를 둔 남자라고 다 소문을 내겠다며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하다 하다 너무 기가 막히더군요. 남편은 계속 제 눈치를 보며 우물쭈물 말을 이었어요. 어쩜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한심한 소리만 늘어놓는 걸까요? 아, 저기, 당신도 알잖아. 우리 회사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고, 나 정말 어렵게 이 자리에 앉은 거야. 거기서 안 받겠다고 밀어내면, 아직 우리 아기도 그렇고, 이 집도 있는데, 나 회사 그만두면 안 되잖아. 너무 머리가 아프고 지끈거리고 한쪽 눈까지 얼얼하게 느껴졌었어요. 실제로 남편이 결혼하면서 장만한 집엔 빚이 많이 있었고, 그나마 회사가 탄탄했기 때문에 겨우 구할 수 있었던 곳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남편은 열심히 일해야 하는 형편이었어요. 그렇게 우리 세 식구를 위해서 알콩달콩 살아갈 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앞에 떡하니 혼의 자식을 데려온 남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긴 했지만 생각할수록 너무나 분했어요. 저는 그저 한 남자와 가정을 이루겠다는 생각으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 키우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여자 사이에서 낳은 애를 같이 키워야 하는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한창 울며 보채는 아들에게 젖을 물릴 생각도 하지 못하고 저는 멍하니 있었어요.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허공만 보는 저에게 남편은 정말 듣기 끔찍한 말들만 늘어놓았습니다. 여보, 내가 더 잘할게. 우리 이렇게 열심히 살면서 내가 더 승진도 하고 노력할게. 같이 도와주고 할 테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넷이 살아보면 안 될까? 뭐라고요? 솔직히 남편은 우리 친정 어머니에게도 너무나 잘했고 저희 가족들에게 마치 새로운 아들이 들어온 마냥 살갑게 굴며 잘해왔어요. 저도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얼굴도 모르는 전 여자와의 사이에서 저렇게 애를 낳아놓고 이제 몸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는 신생아를 키우고 있는 회복도 다 못한 산모인 저에게 같이 키우라니요. 천하에 누가 온다고 해도 저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당시 저는 밤마다 우는 아기를 돌보며 먹이며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살도 엄청나게 빠져 있어 안 그래도 잠시 친정에 다녀올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혼자 있게 될 남편이 걸려서 결정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 와중에 혹을 더 달고 들어와 버린 남편을 보니 더 이상 망설일 것이 없어지더군요. 저는 힘든 와중에도 본인을 생각했는데 그런 건 전혀 여념치 않고 저렇게 모든 걸 저한테 떠맡길 생각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있던 정 없던 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계속 울어대는 그 2살 배기 아기와 남편을 그 집에 홀로 두고 저는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집에 와서 제 이야기를 들으신 두 분은 노발대발 하셨고 이렇게 화내주시는 부모님을 보니 속이 시원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부모님 속을 또 썩인 것 같아 가슴이 아프더군요. 뭐야? 어디서 혼의 자식을 달고 와? 당장 김서방 불러. 두 분은 그렇게 남편을 호출하셨고 허겁지겁 달려오는 길에 그 애기도 또 데리고 왔지 뭡니까. 직접 두 눈으로 봐버린 부모님은 걷잡을 수 없이 분노하셨어요.
이보게, 자네 우리한테 뭐 하는 짓인가? 우리 딸도 임신시켜 데려가더니 제정신인가? 폭포처럼 쏟아지는 비난의 소리 앞에 남편은 그저 얼굴이 벌개져선 아무 말도 못하고 옆에 놓여있는 아기는 눈을 번쩍이며 큰 소리가 나는 어른들의 광경에 더 얄궂게 울어댔어요. 부모님은 큰 결심을 하신 듯 남편에게 통보하셨고 저 역시 듣고 너무 놀라 몸이 굳었습니다. 그냥 자네 우리 지영이랑 이혼하게. 내 자식이 남의 자식 키우는 꼴은 못 보네. 저도 속으로 생각하긴 했지만 막상 덜컥 이혼을 한다고 하니 겁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남편은 완전히 저 자세로 벌벌 떨면서 빌기 시작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이혼만은. 그러면서도 저렇게 이혼을 원치 않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 부하가 치밀기도 하고 어쩜 저렇게 저를 기만할 수가 있는지 화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저도 부모님의 의견에 따라서 이혼 진행을 생각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신혼집에 아기 짐들이랑 온갖 것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걸 다 친정으로 옮겨와야 하니 거리도 꽤 있는 편이라 상황이 복잡해질 생각에 머리가 아팠어요. 너무 화가 나서 아기 집 간소하게 들고 즉각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이혼을 하건 안 하건 신혼집에 다시 가서 얼마간은 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부모님이 무척 걱정스러워 하시긴 했지만 일단은 저도 그 집에 가서 정리해야 할 것도 있고 아기 분유며 옷들이며 이것저것 가져오긴 해야겠더군요. 그래서 딱 한 달만 그 집에서 아기를 돌보며 집 정리를 하고 이혼을 해서 나올 심산으로 집에 가는 길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남편과 함께 돌아갔어요. 집에 오자마자 남편은 제 눈치를 엄청 보았고 매일같이 칼퇴근을 하고 신경을 쓰더군요. 그 와중에 저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는데 참 이런 걸 왜 또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건지 너무 스트레스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모른 체 하고 싶었지만 사람인지라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바로 남편이 데려온 혼외자 때문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집에서 넷이 부둥켜 살다 보니 아기를 그냥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있을 수 없는 노릇이었어요. 아침 시간이나 밤 시간에는 남편이 눈에 불을 켜고 눈치를 보며 돌보긴 했으나 그마저도 얼마나 꼴사나웠는지 모릅니다. 나와의 사이에 둔 자식은 내 품에 맡겨두고 그 여자아이는 자기 아니면 볼 사람이 없어 그런지 몰라도 엄청 애를 먹어가며 돌보더군요. 아마도 그것까지 저에게 맡겼다간 당장 쫓겨날까봐 그랬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무래도 남자가 돌보는 거여서 그런지 그 아기는 계속 앵앵대며 울어대고 너무 시끄러워졌어요. 더 보고 있을 수 없어 저는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리 좀 나와봐. 애 좀 조용히 시켜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씩씩거리며 아기에게 다가갔어요. 보니까 아기가 제 엄마에게 제대로 케어도 못 받았는지 분명 2살쯤 되었다고 들었는데 아주 작고 빼싹 말라서 젖병을 제대로 물지도 못하더군요. 모유는 당연히 못 먹어봤을 거고 이제 이유식을 먹어야 할 시기인데 엄마 손을 못 타서 그런지 분유로 이제껏 연명했나 봅니다. 얼핏 보니 저것도 생명인데 가까이서 보니까 저 어린 게 뭔 죄인가 싶기도 했어요. 우리 애기는 젖을 먹으며 꿀꺽꿀꺽 잘만 자라고 있는데 그 여자아이는 개월수가 훌쩍 나는데도 못 먹어서 그런지 체구 차이가 크게 나지 않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그럴 이유가 없었는데 결국 저도 사람인 건지 아니 엄마여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아기가 이유식을 먹을 때까지만 같이 젖을 물리기로 했어요. 솔직히 꼴도 보기 싫었으나 당장 옆에서 생명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내 자식이 소중한 만큼 남의 생명도 함부로 여기면 안 될 것 같아서 남편은 정말 끔찍하게 미웠지만
그 아기를 안아 올려 작은 방으로 들어갔고 그렇게 젖을 먹였습니다. 몇 번이나 도와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정이었는데요. 친정 어른들은 당연히 이혼 준비를 하고 있는 줄 아시니 이런 이야기를 꺼내봤자 더 화만 부추길 것 같아서 그냥 조용히 먹였네요. 이런 와중에 제 아들은 어느새 낮 시간마다 같이 있는 이 여자아이 손을 잡아가며 좋아하고 저도 때마다 이 아기를 안아 올려 같이 먹이다 보니까 처음에 엄청나게 끔찍하게 여겨졌던 감정은 아주 조금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대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발목을 잡혀버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혼외자 아기 때문이었는데 이 아기가 몇 번 젖을 먹더니 이제 자꾸 눈을 저에게 맞추고 제 주변으로 와서 착착 감기는 겁니다. 며칠 모유 좀 먹였다고 볼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얼굴에 혈색이 도는 아기가 제가 안아 올려서 젖을 물리니 옹알이를 엄청나게 하는 겁니다. 한창 말할 시기인데 좀 안 됐다 싶기도 하고 그런데도 이렇게 젖을 먹어야 되는구나 싶어서 그냥 멍하니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기가 제 머리카락을 잡고 당기더군요. 직 당겨지는 느낌이 순간 아파서 아기를 획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이후 아기가 하는 행동에 저는 쇠뭉치에 댕강 얻어맞은 듯 숨이 멎었습니다. 젖을 먹다가 제 머리카락을 손에 감고 당기더니 그 작은 눈이 갑자기 샥 접히면서 반달눈이 되었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옹알옹알 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쌩글거리며 씩 웃는데 가슴 한 군데를 도려내는 듯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휑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젖을 먹이는 동안 저와 체온을 나누기도 했고 그렇게 안겨서 잠을 재우기도 했던 며칠 밤이 지나 이 아기가 저에게 처음으로 했던 옹알이였어요. 그간에는 울기만 했고 쌕 소리만 내고 제대로 의사 표현도 못했고 안쓰러울 정도로 말은 최고였어요. 저도 제 자식을 생각하니 저 아기가 안쓰러워서 순전히 그저 저 생명만 보고 먹인 것밖에 없었어요. 여전히 제 피부치는 아니고 남편은 소름 끼치게 싫었습니다. 하지만 저 아기가 저를 저렇게 힘껏 붙들고 처음 뱉었던 엄마 소리에 가슴을 두드려 맞은 듯한 아픔이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자기를 먹여주고 안아줘서 엄마라고 생각한 건지, 그 전에 엄마에게는 그런 걸 못 느꼈던 건지, 저랑 만난 지 10여일 만에 웃어 보이는 아기를 보니 너무 울컥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 아기는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었을 것이잖아요. 당시 저는 80년대 나오던 드라마들을 보며 혼외자들의 이야기가 가끔 등장하거나 동네 수다거리로 나오면 즉각 반발하고 불같이 화를 냈었어요. 배우자의 인격을 완전 무시하고 말살하는 행위라고 여겼었어요. 문득 스쳐가는 그때의 생각들을 하면서 그게 내 일이 되어버린 것도 참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지만 반면 내가 그래도 어미가 되어 그런지 이제 이런 것들을 쉽게 생각지 못하는구나 싶어 복잡해지더군요. 결국 저는 결론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살 것인지 저렇게 살 것인지 둘 중에 하나는 꼭 정해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생각해도 믿을 수 없는 이게 정말 내가 내린 결론인지 헷갈리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여보, 저 아기 키우기로 해요. 남편은 제 얼굴을 몇 번이나 들여다보며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혼은 물 건너갔고 어찌됐건 저를 만나기 전의 일이고 남편도 여러모로 협조한다고 했으니 그렇게 애 둘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물론 친정 어른들의 반발은 엄청났어요. 이럴까봐 신혼집으로 다시 안 되돌려 보내려고 했는데 내가 따라가야 했어. 친정 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우시고
아버지도 만만치 않게 분노하셨어요.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쉬운 일이냐? 김서방 보고 우리 집 다신 드나들지 말라고 해. 부모님의 입장도 저럴 만하다고 생각하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몇 번이나 남편에게 당부했습니다. 당신, 내가 오늘 이 결심한 거 잊지 말고 똑바로 살아요. 조금이라도 허튼 수 보이면 난 애들 다 놔두고 이혼할 거예요. 그래, 그래 여보. 정말 고마워. 남편은 엎드려서 몇 번을 허리를 숙여가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아이들을 둘 다 내 자식처럼, 친남매처럼 키우게 되었어요. 아들은 전혀 이런 배경을 알지 못하고 저도 혹여나 제가 말실수할까 싶어 아이들 어린 시절부터 말을 조심했어요. 꼭 이 여자아이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제 아들 교육상으로도 친남매가 아닌데 함께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었어요. 많은 부분들을 감수하고 생각하면서 이제 더 이상 남의 자식이 아니라 그냥 내 딸이라 생각하며 품고 살기로 했습니다. 여자아이와 남자아이를 키우는 것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갈수록 딸아이는 정말 손갈 것 하나 없이 멀쩡히 자라주더군요. 이 아이에게도 딱히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에게 그렇게 웃음을 보이던 아이에게 나는 실은 네 엄마가 아니라고. 네 아빠가 네 친엄마 사이에서 너를 낳았고 나는 너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을 하기 힘들더군요. 그만큼 저도 어느새 아이에게 마음을 주게 된 것 같기도 했어요. 딸아이는 남동생을 끔찍하게 잘 챙겼고 학교도 손수 챙겨 데려가면서 왔다 갔다 하더군요. 둘이 학년차도 거의 안 나는지라 학교도 함께 잘 다녔습니다. 다만 매번 다치고 사고를 치는 아들 때문에 저는 매번 학교에 불려가기 일쑤였어요. 단순히 활동성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아들은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학교 수업도 제대로 받지 않고 간신히 졸업할 정도였습니다. 반면에 딸아이는 수시로 학교를 일찍이 입학했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엄마, 나 이번에도 100점 맞았어. 내가 1등이야. 정말? 아휴, 잘했네. 엄마 기쁘게 해주고 싶었어. 딸아이는 애교도 참 많았고 늘 저희를 기쁘게 해주는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 딸 덕분에 분위기가 사르르 풀어져 좋아지고는 했죠. 게다가 남부럽지 않은 직장에 들어가 엄마 아빠가 우리 남매 키우느라 너무 고생이 많다며 첫 월급을 우리에게 통째로 주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위해 숟가락을 하나 더 준비해서 챙겨 먹였을 뿐 그 외에 크게 마음을 못 써주었는데 정말 그뿐이었는데도 이날 저희에게 한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엄마, 우리 키우느라 힘들었지. 엄마 덕분에 이렇게 컸어. 고마워, 엄마. 똑같이 배에서 나온 자식도 아니고 엄연히 다른 아이들이긴 하지만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나더군요. 꾸깃꾸깃한 돈이 아닌 그마저도 은행에서 새로 바꿔온 빳빳한 200만 원을 제 손에 안겨준 딸. 그대로 고이 받아 넣어두었어요. 그러나 막상 제 배에서 나온 아들은 정말 시종일관 저를 잠시도 편하게 두지 않더군요. 다음날 정말 한심하다 못해 밖으로 쫓아내버리고 싶은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아침에 은행에 가려고 보니 보석함에 넣어둔 돈이 봉투째 사라진 거였어요. 온 집안을 다 들썩여가며 찾아도 알 수 없었고 딸이 준 돈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하루 종일 황망한 기분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결국 저녁에 집에 들어온 식구들에게 저도 지쳐서 울먹이며 말을 했어요. 안 되겠어.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아들의 안색이 변하더니 저를 급히 끌고 안방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어제 낌새가 좋지 않고 불안했는데
하는 말을 들어보니 역시나였어요. 말이 끝나자마자 당장 뺨을 올려붙이고 싶었습니다. 엄마, 무슨 신고야. 사실 그거 내가 가져간 거야. 누나 돈 잘 버는데 그깟 돈 더 벌면 되지. 뭘 신고까지 해.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벌려? 어쩌면 이렇게 제 속을 가만두지 않고 썩이는 걸까요? 정말 집 밖으로 내쫓고 싶었어요. 사과 한마디 없이, 그걸 갚겠다는 생각도 없이, 마냥 집에 있는 돈을 뜯어내가며 축내는 아들을 보니까 무자식이 상팔자라 느껴지더군요. 그러던 중 저희 친정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인해 갑자기 쓰러지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제가 다시 결혼 생활을 이어가면서부터 늘 못마땅해 하셨고, 딸아이를 볼 때마다 외면하시고 인사도 받지 않으셨는데요. 저는 한창 바쁘던 중에 어머니가 병상에 눕게 되시니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친정의 죄인이 된 남편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있으니 너무 속상했습니다. 거리도 너무 멀고 생활에 매여 잘 찾아가지도 못하게 된 상황이 너무 마음이 아파 밤에 몰래 울기도 했어요. 그 와중에 아들은 친구들과 놀러 갔다가 누군가와 시비가 붙었고 그만 경찰서에 불려가게 되었어요. 친정 어머니 병문안도 못 가고 있는 상황에 아들 경찰서에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혀 걸을 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딸아이의 전화가 걸려왔고 이어진 딸의 말에 저는 거리 한복판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엄마, 내가 지금 할머니한테 가고 있어. 할아버지도 아프셔서 오늘 못 오시나 봐. 내가 할머니 식사도 봐드리고 챙겨드릴게. 우리 엄마를 낳아준 할머니니까 내가 보살펴 드릴 거야.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저희 어머니는 딸아이가 못 내미워 한 번도 안아주지 않으셨고 늘 꼴배기 싫다며 저리 가라고 하셨어요. 아이가 무슨 죄냐고 감싸 안는 저에게 너도 보기 싫으니 오지 말라고 하셨었는데요. 그래도 연세가 많아지시면서 몸도 아프시고 마음이 약해지셨는지 가끔 저보고 오라고 하셨어요. 상황이 늘상 이렇게 아들 때문에 꼬이고 바빠 일하다 보니 제대로 찾아뵙지 못해 너무 한스러웠어요. 그런데 이런 제 마음을 딸이 아는 건지 그 다음 말에 목이 턱턱 메었습니다. 엄마, 울지 말고 어제 방에서 엄마 우는 소리 들었어. 나 너무 마음 아팠어. 엄마가 울면 나도 아파. 울지 마, 엄마. 한창 고민을 하며 품에 안았고 결국 내 곁을 내주기로 결심했던 낯선 그 아기. 그 아기가 저를 엄마라고 불러주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엄마가 되었고 자라는 내내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엄마와 딸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내 생때 같은 친자식보다 나를 더 잘 알고 함께 느끼는 이 아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진짜 피부친 아들보다 딸아이가 저에게 준 사랑과 위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이 아이가 저를 지탱해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매번 사고치는 아들 뒤치다꺼리를 하는 이 낯선 삶의 풍파 속에서 정신을 잡기 힘들었을 거예요. 아직도 새삼 이 아이와 저의 만남이 무엇인지 신을 믿지 않지만 신에게 가끔 속으로 묻게 됩니다. 처음에는 인생의 벌처럼 느껴졌던 이 아이를 이제는 신이 준 선물이라고 믿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것일까요? 아마도 되겠죠. 그런데 얼마 전엔 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자기가 친딸이 아니라는 걸 할머니를 통해서 다 알고 있다고요. 언제부터 알았냐 물으니 그저 웃으며 자기는 다 괜찮다고만 합니다. 저는 그런 딸에게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고요. 어떻게 혼자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던 것인지, 딸아이를 더 사랑해주지 못한 과거가 문득 후회스럽기도 합니다.
이 사연 마지막으로 딸에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하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족과 소중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사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